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그냥 어느 종목 투자에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주식과 경제의 본질과 흐름을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이분한테요. 자, 염블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 글로벌 증시부터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FOMC 이후에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죠? 일단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다우가 0.37%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에 좀 그쳤는데 여전히 뭐 강세장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인진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약간 오늘 좀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네. 강했던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기술주들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악재라기보다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1%나 좀 하락을 했는데, 예. 반면 이제 다우 지수가 좀 올랐고, 특히 다우존스 지수에 좀 편입되어 있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했던 것도 특징인데, 이제 아무래도 또 어제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중국 증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경기 부양과 좀 약간 연결을 짓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증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뭔가 증시 부양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소비 부양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의 뭐 화학업체라든가 뭐 네. 철강업체들 실적도 약간은 일부 도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 약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훈풍이 좀 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그 요즘에 지역은행 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은 나왔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특히 오랜만에 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것도 네. 조금 이제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 이분은 거품 없다. 좀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하신 분 같아요. 이분의 발언도 소개가 되고 있고 지금도 기사에 AI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급등하고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약간 이제 언론에서 받아 쓰는 건지 아니면 실제 움직임이 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연일 뭐 사상 최고가를 갔었고,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뭐 여전히 좋은 편이죠. 근데 이제 조금 쉬어간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네. 주가가 내년 좋은 것까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급하게 상승한 데 따른 약간의 기간 조정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뭐 시장이 지금 의심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너무 근데 이제 밸류 자체가 높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지금 인하될 걸로 기대하는데, 지금 로레타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또 한마디 해버렸거든요. 네. 금리 인하 3번 할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6번까지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이 금리 인하가 좀 약간 늦춰지게 되면 성장주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네.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AI 쪽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자는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테슬라 쪽이 조금 모처럼 반등했는데, 근데 전기차는 여전히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 업황이 좋아지거나 예.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바뀐 게 전혀 없고, 다만 이제 테슬라도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고, 또 중국의 니오라는 그 전기차 회사가 네. 오늘 12%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다만 이것도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이게 좀 네. 약간 나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만 봤을 때는 오늘만은 뭐 전기차 쪽이 더 좋긴 했지만 여전히 펀더멘탈 상으로는 크게 뭐 바뀐 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거기 안정 자금 투입 몇백조 단위 얘기도 나왔었고 이미 오래된 얘기 그러니까 알려진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좋은 영향을 받았다. 국내 증시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이사님께서는 증시 안정 자금이 아니라 차라리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언도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돈을 직접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가 네. 이런 이제 약간 간접적으로 좀 대출을 늘리거나 이런 쪽으로 좀 약간 이제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증시 부양은 어떻게 보면 돈을 직접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네네.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중국이 만약에 경기보다는 증시 쪽에 돈을 투입해서 부양을 한다면 네네. 그게 금액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뭐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는데 그 경기 부양보다 너무 주식 부양 쪽에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함부로 막 돈을 투입하려는 정책은 안 쓰거든요. 근데 네. 증시를 단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그냥 저는 미봉책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주식시장이 일정 부분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 지수가 더 장기적으로 오르려면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해소가 돼야 되고 지금 중국에서 돈 빠져나가잖아요. 예. 이런 걸 좀 막아줘야 되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좀 중국의 소비가 안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주가 지수 빠졌으니까 아 이거 네. 좀 살려놔야 되겠다. 더 망가지기 전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뗀질 처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뭐 시진핑 주석이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전히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렇게 됐을 때 좋은 거지. 그냥 단지 주가 부양만 한다는 건 사실상 그냥 단기적으로 좋은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필요한 거는 시장도 원하는 건 그거예요. 좀 확실한 소비 부양을 좀 해라. 근데 그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나와야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나쁜 건 아닌 게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별로 도움은 안 됐잖아요. 계속 안 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증시가 이후에 어찌됐건 좀 하방이 단단해지면 이 자체로는 한국 증시에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호적으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급 준비율을 좀 완화해서 은행들 숨통 트여주고 돈 좀 잘 돌게 하고 뭐 그래서 숫자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에 굉장히 활력이 되었던 부분들 장점들 다시 좀 되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뭐 땜빵한다고 해결될 일인가라는 지적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그런 정책이 미국 증시 앞서 뭐 경기 민감주 얘기도 하셨지만 영향 주는 것도 저희 또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정말 글로벌 증시가 마치 인드라망처럼 탁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앞서 그 FOMC뿐만 아니라 뭐 지방은행 발언도 얘기하셨는데 금리 인하가 이제는 크게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발언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의 임팩트가 더 세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앞서 3회 얘기하셨잖아요. 이미 올 하반기에서도 6월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인식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속도가 늦어지고 뭐 6번 할 게 3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악재가 되는 건 아닌데 네네. 다만 이제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 있잖아요. 뭐 특히 성장주 이쪽에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약간 그 성장주들이 주가가 좀 후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여전히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는 할 거고요. 할 네. 가능성은 높고 그게 몇 번이냐의 차이지 경기는 좋은데 금리는 낮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 경기가 엄청 뜨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상당히 낮아요. 근데 네. 물가보다 너무 기준금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 5.5면 너무 긴축이 많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번에서 5, 6번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근데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너무 또 흥분할까 봐 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그 금리 인하 시그널을 너무 또 자기네들이 세게 줘버리면 네. 가뜩이나 잡혔던 물가가 또 기대 인플레라 그러죠. 네. 사람들 심리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물가가 또 기껏 잡힌 물가가 자기네들 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제어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물가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아지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뭐 경제 지표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은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좀 저는 그 이 속도의 조절은 있겠지만 올해 하는 거는 문제 없기 때문에 증시 자체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나 이런 뭐 연준 위원들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또 이사님 같이 전문가분들한테 저희가 청취자한테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왜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면서 물가 방어를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앞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물가와 금리 차이가 굉장히 있는 편이고 고용 지표나 다른 건 좋다고 하지만 또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칫 침체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뭐 세 차례를 내리더라도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처럼 그렇게 좀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는가 그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릴 때는 급하게 올렸던 게 사실 이유가 있는 게 2021년 5월에 그 파웰 연준의장이 저희 노숙자 텐트촌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분들을 보고 나서 금리 사실 그때부터 좀 올렸어야 되거든요. 네네. 물가가 그때 아마 5%대로 이제 치켜 올랐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 물가만 봤을 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아 단지 물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이걸 또 올려버리면 이거 그 노숙자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민들을 네. 봤을 때 이거 진짜 내가 자칫 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분들의 타격이 크겠구나. 금리 아 올렸을 때. 그래서 이게 늦춰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당시에 그냥 선제적으로 좀 올렸어야 되는데 언제 올렸냐면 2022년도 그때 네. 3월인가 올렸잖아요. 이미 전쟁 터지고 나서 그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올렸던 너무 거네요. 늦게 올려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이언트 스택까지 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천천히 미리 올렸으면 이미 이제 시장은 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적응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1년에 금리 올린 게 1년 만에 거의 5% 올려버린 거잖아요. 네. 너무나 빨리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증시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정책에 좀 실기가 있지 않았나. 근데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뭔가 위기 상황이 터진 것도 아니고 네. 물가도 낮아지는 속도가 천천히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뭐 경제 충격이 가거나 물가가 급격히 더 떨어지면 연준도 액션을 빨리 취하겠죠.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한 번에 인하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 그 정도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급하게 낮추는 것보다는 아마 연준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0.25씩 계속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미 연준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도 좀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자 부담을 덜고 싶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어서 드렸고요. 어쨌든 정책적인 타이밍, 결정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로 물가 인상 때, 금리 인상 때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떨어질 때는 그 부분은 잘 지켜보면서 오히려 물가가 더 자극받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로 와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 전체적인 상황을 여쭤보기 전에 앞서 저희가 뭐 박주근 대표랑도 얘기했었고 판결이 났을 때 지난 월요일 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무죄가 나왔는데 증시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 무죄 판결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뭐 이게 무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당연히 없죠. 증시도 뭐 그런 걸 선반영한 건 아닌데 네네. 최근에 삼성그룹주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연관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물산이잖아요. 네네. 둘 다 올라간 이유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바이오 제품을 이제 위탁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업체인데 세계 1등 업체인데 네. 워낙 실적이 좋고 올해 전망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주가 올라온 상태였고 근데 그게 이제 악재가 해소된 거지 이거 가지고 더 뭐 주가 레벨업 되는 뭐 그런 재료는 아니었고 네네. 또 삼성물산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사실 삼성물산은 근데 그 전부터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던 이유가 요새 우리나라 저 PBR주가 유행하잖아요. 저 네네네. PBR주들이 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네. 재가치 받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삼성물산으로 거론이 되는데 네. 삼성물산은 이제 앞으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환원 많이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 재판 결과랑 이미 상관없이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올해 네.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1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네네. 14만 원 넘었으니까 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 호재 나왔네. 좀 팔아볼까? 이제 약간의 빌미로 작용했지 주가에는 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이미 오른 주가가 그걸 빌미로 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네. 정도로 보셔야지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무죄 오르고 때문에 주가 올랐다 이건 아니고 뭐 예. 이거는 아닙니다. 네. 예. 어쨌든 자사주 소각도 지난주에도 미국 사례 들면서 주주이익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한번 소개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저도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났더니 그 삼성물산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것이다. 이게 좋고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한국 증시의 저 PBR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뜬 기사 중에 하나는 저 PBR 열풍에도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저 PBR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 번 돈이 그러니까 회사가 번 돈을 벌잖아요. 네. 이 돈을 잘 분배해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대주주나 너무 기업에 유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뭐 M&A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M&A가 아니라 좀 엉뚱한 데 들어간 M&A도 있었던 것 네.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실망을 해서 떠난 분들이 꽤 있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데 네. 이걸 해결하려는 게 이번 밸류 프로그램 목적이거든요. 네네. 개인들 분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저는 좀 아쉬워요. 왜 떠나시는지. 왜냐하면 네. 지금 오늘도 개인들이 1조 1,000억을 팔아버렸어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좀 주가 오르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지금 뭔가 본 얘기는 바꾸려고 하는데 좀 못 믿는 거 아닌가. 여전히 또 이러다 마는 거 아닐까. 예. 연속적으로 이걸 정책을 시행을 할까 또 강제성은 있을까. 근데 왜냐하면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예. 기대는 있는데 그래서 좀 확인하고 살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고 한번 예. 나오는 거 보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뢰가 좀 증시가 부족한 게 아닌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여전히 그러니까 저렇게 판단 얘기는 예. 그래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저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국내 증시의 변화를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지금 2월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네. 벌써 4조 원을 샀어요. 예. 이거 왜 샀을까요? 갑자기 안 사다가. 그 아. 이유는 우리나라 밸류 프로그램을 좀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네네. 근데 산 기업들 보면 그쪽 관련된 기업들 진짜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은 실제로 좀 그쪽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지금 떠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미국만 볼 게 아니라 예. 한국의 변화도 한번 이번에 좀 한번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물론 저도 정부 정책이 나와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대통령까지 저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네. 그냥 저는 허투루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한번 이번엔 좀 바뀌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화 정책은 오죽하면 뭐 구두 개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누구 은행장이 말했고 누구 장관이 말했고 이런 얘기를 보도해 드리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지금 뭐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짧은 시기에 증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많은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 PBR 일 좀 낮은 기업들, 저 PBR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일본에서 벤치마킹했다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라고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낮다는 건 뭐냐면 회사가 자본을 그러니까 자기 돈이잖아요. 자본이라는 네네. 건 부채 빼고 1조를 갖고 있으면 정상적이면 네.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은 돼야 돼요. 주식값이 시장에. 네. 그렇죠. 근데 일부 기업들은 0.2배짜리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기업은 대표적으로 1조인데 뭐 주가를 합쳤더니 2천억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뭐 예를 들면 저거 이마트 같은 게 네네. 0.2배고요. 현대제철. 네. 이게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했거나 사업을 좀 제대로 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성장이 없거나 업황이 안 좋아서 또 네.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여러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건들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니 기업이 업황이 안 좋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하겠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충분한 현금도 있고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왜 안 돌려주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환원 좀 많이 해라. 그게 이제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기업을 억지로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는데 주주들한테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충분히 돈도 많고 하는 기업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본 배치를 잘못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대주주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바꿔보겠다는 게 이제 일본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네네. 일본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PBR 0.2배가 올라가지 않겠냐. 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에 다 해당,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PBR 낮으니까 무조건 이제 한 배 가겠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착각이시고 그렇게 네네.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낮은 기업 중에서 현금 많고 이런 여력이 있는데 주주환원 열심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뭔지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지금의 좀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의 자산도 있겠지만 실적입니다. 열심히 그 기업이 성과를 잘 내야 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셔야지 오늘 방송에서 머릿속에 저 PBR만 기억하시고 이거 싸다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돈 없으면은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뭐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종이 조각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게 정말 가치를 가지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 주식을 사서 들어오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그게 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봐도 역시 좀 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앞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식을 파는 분 또 새로 살려는 분들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저 PBR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 증시 보시는 분들 어떤 전략, 어떤 태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될까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아직 발표가 2월 말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그때까지는 적어도 기대감은 남아 있으니까 네네.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네. 좀 저는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뭐 팔지 마시고 네. 한번 좀 들고 가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지 마시고요. 대책 세웠다니까 좀 기다려서 들어보시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염승환 이사였습니다.